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프란츠와 사비나를 중심으로 읽어보았습니다. 프란츠는 무거움의 대명사로 안정된 가정의 무거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부남으로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사비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비나는 프란츠의 사랑에 허리가 휠 것 같은 무거움을 느끼며 그를 떠납니다. 이번에는 이 책에서 말하는 가벼움과 무거움을 사랑과 음악과 정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타샤의 책 여행,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의 디테일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토마시는 테레자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다시 베토벤을 좋아하기 시작했지만 음악에 그리 푹 빠진 애호가도 아니었고 과연 베토벤의 그 유명한 무세스자인, 에스무스자인이라는 테마에 얽힌 진짜 이야기를 아는지는 의심스럽다. 그 이야기의 진상은 이렇다. 덴버셔라는 사람이 베토벤에게 50프로링을 빚지고 있었는데 언제나 땡전 한 푼 없는 이 작곡가는 그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했다. 무세스자인, 그래야만 하는가? 라고 불쌍한 덴버셔는 한숨을 지었다. 베토벤은 경쾌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에스무스자인, 그래야만 한다. 그러면서 그는 수첩에 멜로디까지 곁들여 이 단어를 적어 넣었고 이 사실적인 테마를 중심으로 사중창을 위한 소품을 작곡했다. 세 명이 에스무스자인, 자자자, 그래야만 한다, 네네네 라고 노래하고 네 번째 사람이 에르스미트 담부텔, 내 지갑을 꺼내 라고 덧붙였다. 1년 후 이 테마가 작품 번호 135 마지막 사중주 4악장의 핵심이 되었다. 베토벤은 덴버셔의 지갑은 더 이상 염두에 두지 않았다. 에스무스자인이라는 말이 그에게는 운명의 신이 몸소 발설한 것처럼 점차 장엄한 톤을 띈 듯 느껴진 것이다. 칸터의 언어로는 안녕이라는 말도 그럴듯하게 발음하면 형이상학적 주제와 흡사하게 될 수 있다. 독일어는 무거운 단어로 이루어진 언어다. 이제 에스무스자인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라 즉 진중하게 저울질한 결정이 된 것이다. 이렇듯 베토벤은 희극적 영감을 진지한 사중주로, 농담을 형이상학적 진리로 환골탈퇴시킨 것이다. 이것은 가벼운 것에서 무거운 것으로의 전이, 파르메니데스에 따르자면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이라는 흥미로운 예다. 이상한 노릇은 이 환골탈퇴가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역으로 베토벤이 사중주의 진지함으로부터 덴버셔의 지갑에 대한 사중창에서 보여준 가벼운 농담으로 변했다면 우리는 붕괴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랬다면 그것은 완전히 파르메니데스의 정신에 부합한 행동이 되었을 것이다. 무거운 것을 가벼운 것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도 있었다. 처음에는 불완전한 초고 형태로서 형이상학적 진리였지만 끝에 가서 완성된 작품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가벼운 농담이었을 수도 있었다. 다만 우리는 더 이상 파르메니데스처럼 사고할 수는 없다. 내 생각에 토마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공격적이고 장중하고 엄격한 에스무스자인의 짜증이 났고 그의 가슴 속에는 파르메니데스의 정신에 따라 무거운 것을 가벼운 것으로 바꾸고 싶다는 깊은 욕망이 있었다. 그가 단숨에 첫 번째 부인과 그의 아들을 더 이상 보지 않기로 작정하는 데에는 1초도 걸리지 않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와 인연을 끊겠다는 것을 알고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는 점을 상기하도록 하자. 이런 것이 그에게 무거운 의무처럼 에스무스자인으로 고착되고자 하는 것을 밀쳐버렸던 급작스럽고 비이성적 태도와 뭐가 다를 게 있겠는가. 물론 의학에 대한 그 애정에서 비롯된 에스무스자인은 내면적 필연성이었던 반면 그때 그것은 사회적 관습이 개입한 외부적
에스무스사인과 관련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결 어려웠다. 내면의 명령은 더욱 강렬하고 그래서 더욱 강하게 반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외과 의사는 사물의 표면을 열고 그 안에 숨은 것을 들여다본다. 토마시에게 에스무스자인의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보러 가고 싶은 생각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마도 이런 욕망일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그때까지 자신의 소명이라 믿었던 모든 것을 털어버렸을 때 삶에서 무엇이 남는지 보고 싶은 욕망. 하지만 프라하의 유리창과 진열장 청소 회사의 싹싹한 여자 사장을 만나자 자신이 내린 결심의 결과가 불현듯 적나라한 실체를 드러냈고 그래서 그는 거의 공포심을 느꼈다. 그는 이 공포 속에서 새로운 직장의 첫 며칠을 보냈다. 그러나 일단 새로운 삶의 경악스러운 이질감을 극복하자 그는 자신이 길고 긴 휴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어떤 중요성도 부여하지 않는 일을 했고 그것이 아름답다 생각했다. 그는 내면적 에스무스자인에 의해 인도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며 일단 일을 끝내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는 사람들, 그때까지 항상 동정했던 사람들의 행복을 이해했다. 그는 한 번도 이런 행복한 무관심을 체험하지 못했다. 예전에 그는 그가 원한 대로 수술을 성공하지 못하면 절망에 빠져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심지어는 여자에 대한 입맛을 잃기까지 했다. 그의 직업이 지닌 에스무스자인은 그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도 같았다. 이제 그는 유리창을 닦는 긴 막대기를 들고 프라하를 누비고 다녔으며 10년은 젊게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다. 백화점 여자 점원들은 그를 의사선생님이라 불렀고 그에게 감기나 복통 혹은 월경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유리창에 물을 뿌리고 긴 막대 끝에 소를 달아 유리를 닦기 시작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녀들은 거의 수치심을 느끼기까지 했다. 손님들을 가게 안에서 기다리게 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그의 손에서 청소 막대를 빼앗아 대신 유리창을 닦았을 것이다. 토마시는 주로 백화점에서 일을 했으나 회사는 그를 개인 집에 보내기도 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체코 지식인에 대한 박해를 일종의 행복한 연대감을 가지고 받아들였다. 그의 과거 환자들이 토마시가 유리 닦는 노동자인 것을 알고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그를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서류에는 유리창 13개를 닦았다고 써넣고 2시간 동안 그와 수다를 떨고 술을 마시곤 했다. 다른 집이나 다른 가게로 가기 위해 문 밖을 나설 때면 그는 매우 흡족했다. 소련군 장교 가족들은 체코에 살림을 차리러 왔고 라디오는 해고당한 기자 자리를 대신해 내무부 공무원의 협박조 연설을 방송했으며 토마시는 가는 곳마다 술을 마셔서 이 잔치에서 저 잔치로 불려다니는 사람의 기분이 되어 프라하 거리를 비틀거리고 다녔다. 그것은 그의 멋진 휴가였다. 그는 독신 시대로 되돌아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삶에서 갑자기 테레자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녀가 바에서 돌아온 한밤중에나 그는 그녀를 보았는데 선잠에 빠져 한쪽 눈으로만 보았고 아침이 되면 이번에는 그녀가 잠에 취한 터라 그는 서둘러 일터로 가야 했다. 그에게는 혼자서 보내는 16시간이 주어졌고 그것은 불시에 그에게 제공된 자유의 공간이었다. 그에게 자유의 공간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여자들을 의미했다. 1980년 선데이 타임스에 실린 기사를 읽고서야 사람들은 스탈린의 아들 야코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중 전쟁 포로가 된 그는 영국군 장교와 같은 감옥에 수용되었다. 그들은 공동 변소를 사용했다. 스탈린의 아들은 변소를 항상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었다. 영국인들은 당시 우주에서 가장 권세 있는 남자의 똥일지라도 그들의 변소를 똥투성이로 만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은 스탈린의 아들을 비난했고 스탈린의 아들은 모욕을 당했다. 그들은 그에게 훈계를 하며 변소 청소를 강요했다. 그는 화를 내며 그들과 언쟁하다가 주먹 다짐까지 했고
끝내는 수용소 소장의 접견을 요청했다. 그는 소장이 그들의 분쟁을 조정하길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똥을 두고 입씨름하기에는 독일인 수용소 소장이 너무도 자만심에 도취되어 있었다. 스탈린의 아들은 모욕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러시아 말로 끔찍한 저주를 하늘에 퍼부으며 수용소를 둘러싼 고압 철조망으로 달려갔다. 그는 철조망에서 숨을 거두었다.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의 육체는 다시는 영국인의 변소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스탈린의 아들은 편안하게 살지 못했다. 모든 단서로 추정하건대 그를 낳은 여자를 결국은 그의 아버지가 총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린 스탈린은 신의 아들이자,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신으로 추앙받았기 때문에 동시에 신의 저주를 받았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중으로 그 아들을 두려워했다. 그는 그가 지닌 권력으로, 어쨌거나 그는 스탈린의 아들이었으니까 이내, 그리고 그가 우정으로, 아버지는 그가 탄압받은 아들 대신 아들의 친구를 징계할 수도 있으니까 이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저주와 특권, 행운과 불운, 사람들은 이런 대립이 얼마나 서로 교체 가능한지를, 인간 존재에 있어서 양극단 간의 폭이 얼마나 좁은지를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는 없었다.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그는 독일군에게 생포되었다. 그의 이해할 수 없는 처신 때문에 예전부터 그에게 철두철미한 반감을 가졌던 다른 포로들은 그를 더럽다고 비난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비극을 어깨에 걸머졌던 그는 신의 아들이자 추락한 천사였다. 왜 이제는 고상한 것, 신과 천사들이 아니라 똥 때문에 심판받아야만 했을까? 가장 고상한 비극과 가장 일상적 사건이 이토록 현기적 날 정도로 근접한 것일까? 현기적 날 정도로 근접하다. 근접성이 현기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일까? 그렇고 말고 북극이 남극에 거의 닿을 정도로 근접한다면 지구는 사라질 것이고, 인간은 현기증 나는 진공 속에 놓여 추락의 유혹에 빠질 것이다. 저주와 특권이 더도 덜도 아닌 같은 것이라면 고상한 것과 천한 것 사이의 차이점은 없어질 테고, 신의 아들이 똥 때문에 심판받는다면 인간 존재는 그 의미를 잃고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스탈린의 아들이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에 몸을 던진 것은 의미가 사라진 세계의 무한한 가벼움 때문에 한심하게 치솟은 천칭 접시 위에 자기 몸을 올려놓기 위해서였다. 스탈린의 아들은 똥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다. 그러나 똥을 위해 죽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제국 영토를 보다 동쪽으로 넓히기 위해 생명을 바친 독일인들이나 조국 세력을 보다 먼 서쪽까지 뻗어나가게 하기 위해 죽은 러시아인들. 그렇다. 이들은 멍청한 짓을 위해 죽었고 그들의 죽음은 의미도 없고 보편적 결과도 낳지 못했다. 반면 스탈린 아들의 죽음은 전쟁의 광범위한 바보짓 중 유일한 형이상학적 죽음이었다. 나는 어릴 적 귀스타브 도레의 판화가 사파로 실린 어린이 구약 성서를 읽으면서 거기에서 구름을 타고 있는 선한 신을 보았다. 늙은 아저씨 모습에다가 눈과 코가 있었고 수염이 길었으며 입도 있으니 나는 그가 먹기도 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먹는다면 창자도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이 생각에 곧 질겁을 했다. 나는 무신론자에 가까운 집안에서 자랐지만 신의 창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신학적 예비 지식은 조금도 없었지만 어린 나는 순간적으로 똥과 신은 양립할 수 없으며 또한 인간이 신의 모습을 본따 창조되었다는 기독교의 인류학적 근본 명제가 지닌 허약성을 일찌감치 깨달았던 것이다. 둘 중 하나다. 인간은 신의 모습에 따라 창조되었고 따라서 신도 창자를 지녔거나 아니면 신은 창자를 지니지 않았고 인간도 신을 닮지 않았거나. 고대 그노시스파 사람들도 5살 적의 나처럼 이를 분명하게 느꼈다. 이 저주받은 문제를 단칼에 해결하기 위해 2세기 그노시스파의 대스승 발랑탱은
예수는 먹고 마시지만 절대 똥은 싸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는 것이다. 똥은 악의 문제보다 더욱 골치 아픈 신앙 문제다. 신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으며 따라서 인류 범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똥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을 창조한 신, 오직 신에게만 돌아간다. 4세기의 성 제롬은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성행위를 했다는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반면 9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장 스코트 에리제는 이 생각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아담은 사람들이 팔이나 다리를 들어 올리듯,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라도 원하기만 한다면 성기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었다고 한다. 이 생각의 이면에서 발기부전 위협에 시달리는 남자의 영원한 꿈을 찾지는 말자. 스코트 에리젠의 생각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 남자 성기가 간단한 뇌의 명령에 따라 설 수만 있다면 굳이 흥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성기가 서는 것은 흥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신학자는 성교와 연관된 관능성이 천국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진 않았다. 천국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흥분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두자. 천국의 관능성은 존재하지만 흥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스코트 에리젠의 추론에서 우리는 똥의 신학적 정당화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 인간이 천국에 머무는 것이 허락된다면 인간은 똥을 싸지 않거나, 발랭탱의 이론에 따른다면 예수와 마찬가지로, 혹은 이보다 더욱 개연성 있는 견해로서 똥은 뭔가 혐오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을 천국에서 추방하면서 신은 인간에게 그의 추한 본 모습과 혐오감을 보여주었다. 인간은 자기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을 감추기 시작했고 자신의 베일을 벗자마자 그 찬란한 광명에 눈이 멀었던 것이다. 따라서 추한 것을 발견하자마자 인간은 흥분도 발견한 것이다. 말 그대로의 의미나 추상적 의미에서 똥이 없다면 성적 사랑은 심장의 격렬한 박동과 감각의 맹목성이 동반되는 것과 같은 우리가 아는 사람과는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이 소설 3부에서 나는 옷을 다 입고 있는 토마시 곁에서 반나체의 중산 모자를 쓰고 서 있었던 사비나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런데 내가 감춘 것이 하나 있다. 그들이 거울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동안 사비나는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흥분했다. 그녀는 토마시가 중산 모자를 쓴 그녀를 화장실 변기에 앉히고 자기 앞에서 창자 속을 비우라고 명령할 거라고 상상했다. 그녀의 가슴이 미친 듯 쿵쾅거리고 생각도 희미해져서 그녀는 토마시를 양탄자 위에 쓰러뜨렸다. 잠시 후 그녀는 쾌락의 비명을 질러댔다. 우주가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저절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간의 논쟁은 우리의 직관과 체험을 넘어서는 무엇인가와 관련 있다. 인간에게 주어진 존재 그 자체, 어떻게 누구에 의해 주어졌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를 의심하는 사람과 주어진 존재에 아무런 조건 없이 동의하는 사람들 간의 견해차도 이와 마찬가지로 엄존한다. 그것이 종교적 믿음이건 정치적 믿음이건 간에 모든 유럽인들의 믿음 이면에는 창세기의 첫 번째 장이 존재하며 이 세계는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모양으로 창조되었고 존재는 선한 것이며 따라서 아이를 가지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거기에서 유래했다. 이러한 근본적 믿음을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라고 부르도록 하자. 최근에도 책 속에서 똥이라는 단어가 점선으로 대체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윤리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똥이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 똥과의 불화는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똥을 누는 행위는 창조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질을 일상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 똥은 수락할 만한 것이거나 그렇다면 화장실 문을 잠그고 들어앉지 말아야 한다. 또는 우리가 창조된 방식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 중에서. 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가 미학적 이상으로 삼는 세계는 똥이 부정되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각자가 처신하는 세계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런 미학적 이상은 키치라고 불린다. 이것은 감상적이었던 19세기 중엽에 생겨나 그 이후 다른 모든 언어에 퍼졌던 독일어 단어다. 그러나 그 단어를 자주 사용함에 따라 그것이 지닌 원래의 이상학적 가치가 지워졌는데, 말하자면 키치란 본질적으로 똥에 대한 절대적 부정이다. 문자적 의미나 상징적 의미에서 그렇다. 키치는 자신의 시야에서 인간 존재가 지닌 것 중 본질적으로 수락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배제한다. 공산주의에 대한 사비나의 첫 번째 내면적 저항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미학적인 성격을 지녔다. 그녀에게 혐오감을 일으켰던 것은 공산주의 세계의 추함, 마국간으로 개조한 성들보다는 공산주의가 뒤집어 쓰고 있는 아름다움의 가면, 달리 말하자면 공산주의라는 키치였다. 이러한 키치의 모델은 소위 5월 1일 축제였다. 그녀가 5월 1일의 행진을 보았던 것은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광신적이었거나 또는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던 시절이었다. 여자들은 붉은색, 흰색 또는 파란색 블라우스를 입었고, 발코니나 창가에서는 가지가 5개인 별이나 심장, 글자 같은 무늬처럼 보였다. 여러 행렬 사이사이에 행진의 리듬을 맞춰주는 소규모 악단이 있었다. 행진 대열이 연단에 가까이 가면 가장 우울한 표정을 짓던 얼굴조차도 미소로 환해졌는데, 마치 자신들이 즐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또는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들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처럼 보였다. 공산주의에 대한 단순한 정치적 동의가 아니라 현실 속 존재에 대한 동의에 관련되는 것이다. 5월 1일 축제는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라는 깊은 원천에서 그것의 자양분을 끌어내고 있었다. 행진 대열이 내건 묵시적 슬로건은 공산주의 만세가 아니라 인생 만세였다. 공산주의 정치의 힘과 모략은 이 슬로건을 독점하는 데 있었다. 공산주의 사상에 철저히 무관심한 사람들조차도 공산주의 행렬로 내모는 것은 바로 이 멍청한 동어 반복, 인생 만세였다. 키치의 원천은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다. 하지만 존재의 근거는 어떤 것일까? 신, 인류, 투쟁, 사랑, 남자, 여자? 여기에 대해선 각양각색의 의견이 있으며 또한 각양각색의 키치도 있게 마련이다. 가톨릭 키치, 개신교 키치, 유대인 키치, 공산주의 키치, 파시스트 키치, 민주주의 키치, 페미니스트 키치, 유럽 키치, 미국 키치, 민족주의 키치, 국제주의 키치.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의 반쪽엔 좌익이라는 딱지가 붙었고 나머지 반쪽엔 우익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실제로 이 개념이 근거한 어떤 이론 원리에 따라 이 개념의 어느 한쪽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정치 운동은 합리적 태도에 근거하지 않고 표상, 이미지, 단어, 원형들에 근거하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정치적 키치를 형성한다. 프란츠가 미치도록 좋아했던 대장정이라는 개념은 모든 시대와 모든 성향의 좌익 인사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정치적 키치였다. 대장정이란 멋진 전진, 장정이 대장정이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우정, 평등, 정의, 행복을 향해 멀리 나아가는 노정이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인가? 소비사회 거부인가 생산 증대인가? 단두대인가 사형제도 폐지인가?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좌익 인사를 좌익 인사답게 만드는 것은 이런저런 이론이 아니라 어떤 이론이라도 대장정이라 불리는 키치 속에 통합하는 능력인 것이다. 사비나는 시골에 사는 슬픈 발신자의 편지를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받았다. 그녀는 자기가 떠나온 나라에 대해 점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보낸 편지 중 많은 것을 뜯어보지도 않았다.
늙은 신사는 죽었고 사비나는 캘리포니아로 가서 정착했다. 항상 서쪽으로, 언제나 보헤미아에서 더욱 먼 곳으로. 그녀의 그림은 잘 팔렸고 그녀는 미국을 아주 좋아했다. 그러나 단지 껍질만을 좋아했다. 껍질 안에는 그녀에게 낯선 세계가 있었다. 땅 아래에는 그녀의 어떤 할아버지나 아저씨도 없었다. 그녀는 관 속에 갇혀 미국의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시신을 화장하고 재를 뿌려달라고 명시한 유언장을 작성했다. 테레자와 토마시는 무거움의 분위기 속에서 죽었다. 그녀는 가벼움의 분위기 속에서 죽고 싶었다. 그 가벼움은 공기보다도 가벼울 것이다. 파르메니데스에 따른다면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품에 노란 아기를 안은 미국 여배우의 커다란 사진 한 장. 토마시에게 무엇이 남았을까? 비문 하나. 그는 지상에서 하느님의 왕국을 원했다. 베토벤에게 무엇이 남았을까? 우울한 목소리로 에스무스 사인이라고 말하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헝클어진 머리에 침울한 표정을 한 남자. 프란츠에게는 무엇이 남았을까? 비문 하나. 오랜 방황 끝의 귀환. 그리고 그 다음도 또 계속될 것이다. 잊히기 전에 우리는 키치로 변할 것이다. 키치란 존재와 망각 사이에 있는 환상역이다. 밀랑 쿤데라. 이 책 한 권만으로 그가 소설의 거장임을 알겠습니다. 읽었지만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많아 몇 번을 더 읽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구입해 꼭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